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로, 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여운 후보자를 지명했고,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인되면서 파격과 실용이라는 코드가 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판 토론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서 내일부터 이틀간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현재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2부 월요 직선에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납니다.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15889-3300 어서 장충동 황조 853 15889-3300 어서 장충동 황조 853 지벤 너무너무 편해 스타일도 멋져 이럴 때는 역시 지벤거 지벤 입어보면 알아 디테일도 좋아 작업복은 역시 지벤거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KR3000 그린 KR3000 용접봉의 신세계 KR3000 용접봉이 재는 KR3000 석탄 발전소 폐쇄되면 공공재생에너지 전기 민영화 막아내는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에도 탄소 중립에도 발전 노동자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공공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부품 기업의 좋은 소식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2차 보전 사업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9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이래요.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예,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한판 토론 두 분만 모셨습니다. 이분은 한 주 사이에 승진이 나신 것 같아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경기도당 대변인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변인이 되신 분,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좀 말수가 적어지셨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말씀 잘해주시고.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예, 자 우리 대변인 승진하셨는데 한판 승부 영향이 좀 있었다. 그럼요.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네. 앞으로 방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리고요. 그 자리가 저도 해봐서 아는데 예.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당 대변인 자리.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현안으로 바로 가보면, 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본토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 미 역사상 최대의 B2 폭격기 공습이라고 하는데 뉴스 보고 놀라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참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란이 특별한 뭐 이렇다 할 방공 시설도 다 파괴됐고, 예. 그리고 전투기 등도 못 들 정도로 공항 등이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폭탄을 투하하면 맞을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그 냉혹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보였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현실주의적인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송영훈 대변인. 큰 틀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속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그러면은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결국은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사태에 관한 일정한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상도 세계의 흐름을 목전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강력하게 규탄을 한다고 나섰는데 예. 이 상황에서 안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과 같은 흐름에 서려고 의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가셨으면 했는데 그날 안 간다고 발표가 나와서 사실 좀 대단히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심 끝에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칠판 한번 들어서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자, 나토 회담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했어야 했나? 아니다. 안 가는 선택이 옳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도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김지호 대변인 입장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같이 들어주실까요? 자, 김지호 대변인부터. 네. 가지 말아야 한다.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나토라는 그런 조직이 군사 조직입니다.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조약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토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우크라이나를 대리해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고요. 예. 또 인근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하마스 그다음에 레바논 거기 시리아 후티 반공까지 다 엮여서 예. 사실은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분단 국가에서 그러한 군사 조직에 합류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수십만 발의 155mm 포탄을 이미 미국에 제공한 사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응해서 써야 할 소중한 포탄을 미국에 제공하고 만약에 나토 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된다면 인적, 물적 자원도 지원해야 될 위기에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게 군사비를 GDP의 5%까지 인상해라. 예. 지금 일본에도 3.5%로 인상해라. 저희가 지금 2.5에서 2.8%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상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전쟁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 코가 석자다. 지금 우리 앞길 보기도 앞가림하기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안 맞다.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요. 대한민국이 왜 그동안 3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는 인도태평양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IP4라고 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외교의 연속성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저는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 앞선 정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제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불식시켜줘야 돼요. G7 정상회의 다녀오셨으니까 연속해서 나토 정상회의까지 갔다 왔으면은 그 연속성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부담이 덜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날아가서 1대1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자회의에서 길지 않게 만났을 때는 당장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예. 참석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우리만 안 가는 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었는데 지금 일본과 호주 총리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나중에 발표를 했죠. 앞서 예. 이제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국방비 관련된 압력을 일본이 더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시바는 예. 원래 나토는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문제로 상황이 좀 변동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마치 그러면은 이제 한국, 일본, 호주가 한꺼번에 트럼프를 패싱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 그것은 또 앞으로 각국의 대미 관계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나토 우크라이나 세션도 기존까지는 정상급 회의였다가 장관급 회의로 격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이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가지 않는 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선택이 너무 외교적 손실 맞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제 만납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그래도 50일에서 한 70일 정도 취임 후에 그 예. 시기쯤엔 했는데 예. 지금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 관세 협상은 기한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교적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저는 국민의 힘이 미국이나 어떤 유럽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좀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집회할 때 보면 이스라엘기나 미국 성조기를 들고 집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예. 있는데 좀 의아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 곳은 유럽과 중동,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급해요. 한국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예. 지원 받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거기다 지원해주면 좋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 분단 국가인데 왜 그 전쟁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지 그것도 미국과 유럽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부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좀 바로잡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계 흔드시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다른 당 지지자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전쟁 중인 뭐 휴전 국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선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다자회의 참석 안 할 겁니까? G7도 안 가고 나토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그러면은 서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누가 대참합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장에 이스라엘기와 성조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G7 회담도 이재명 대통령 참석했고요. 예. 나토 회의도 전임 정권의 외교 황보를 비춰서 지금은 좀 한국 외교가 살아났다, 정상화됐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가하려는 검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동 정세가 급박해졌잖아요. 이로 인해서 정말 자국민이 테러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버리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고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에 가서 대한민국 정상도 거기 가서 껴야죠. 그리고 예. 전쟁 중이라서 안 간다고 하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은 과거에 8년 걸렸고 아프가니스탄은 20년 걸렸어요. 이란에서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럼 끝날 때까지 계속 안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정상회의에 간다고 전쟁에 참여합니까?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논리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일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건데 그 논의의 장에 대한민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첨예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구경꾼으로 스스로 전락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 대리해서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대참하는지 제가 알고 여쭤봤잖아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적인 외교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군사 관련된 그러한 조직체에 참여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필요는 없겠죠. 아니 대한민국이 거기 간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굉장히 논리 비약이 심해서 제가 들으면서 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윤석열 드리면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포탄 제공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이 파병했습니까? 아니, 포탄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나요? 파병했습니까? 국회 포탄 제공하지 아니 않았나요? 대한민국이 국회 파병 비준 동의안이라도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 비약에서 공론장에서 물적 자원을 잠깐만요. 요청할 수 있죠. 공론장에서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안은 자민당 안에서 총리가 교체됐기 때문에 외교의 연속성에 관한 국제사회 의구심이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국제사회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질서에 서려고 하는지에 대한 외교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주호 대변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국민의힘에서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동안의 G7 회담이나 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잘 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죠.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총 4분이 회동을 가졌는데 화면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또 요구도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원내교섭단체만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 자 일단은 빨리 만났다. 그러면서 평가할 만하다. 아니다, 저 내용이 별로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자 두 분 칠판 일단 들어주시고 첫 여야 지도부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1000점 만점 말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두 분의 점수를 주시고 점수를 기록하신 다음에 그 점수를 주신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점수를 쓰고 계신 거죠? 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야당이 먼저 쓰신 것 같아서 야당부터 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평가할 때 아님? 에이, 그렇죠. 그래도 어제 만남. 아니 왜냐면은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을 들어도 예. 첫 주에 쪽지 시험 보고 바로 A, B, C, D, F 안 매깁니다. 적어도 중간고사 정도까지 보고 예. 그때 중간고사 점수에 산입해서 확인을 많이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정도 됐는데 예. 첫 번째 만남을 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평가하기엔 이르다. 다만 만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쨌든 긍정적인 걸 점수를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 이제 쪽지 시험 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앞으로도 잘 할 건지 단정할 수 있겠어요. 다만 예. 만난 것 자체는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 자주 만나야 됩니다. 다만 만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소통의 소자는요 한자가 왕조시대 때 상소를 올린다고 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예요. 국정 운영이 잘 되면 왕조시대 때도 상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소통의 통은 그러면은 그 상소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지 소통인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듣고 수용하는 것도 있어야 소통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이나 야당에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좀 빠른 진행도 진행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불과 뭐 10여일 안팎뿐이 안 남았는데 흔쾌히 보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평가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보면은 뭐 야 5당, 야 6당 다 한꺼번에 만나고 국민의힘의 어떤 당 대표를 n분의 1로 취급하는 의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또 그러한 목소리도 제안하고 만난 부분에 있어서 소통,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점 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0점.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지도자 대통령입니다. 예.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대통령인데 제가 굉장히 들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씁쓸하셨어요? 뭐 재판 관련해서 약속을 해라. 임기 끝나고 재판 받는다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자입니까? 지명 수배자입니까? 임기가 끝나면 해외로 도주한단 말입니까? 이 재판 과정은 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부가 중단을 했고 임기가 끝나면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약속하고 말고도 아닙니다. 뻔히 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 굳이 첫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노리고 뭔가 지지층을 위해서 강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닌가 매우 씁쓸했습니다. 송영호 대변인. 이렇게 초반부터 야당 대표에 대해서 박하게 점수를 주시는데 정말 여당이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재판 관련 발언에 관해서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퇴임 후에 재판 받으시라는 말 앞에 다른 내용이 많이 더 있었죠. 언론에서 그 부분을 제목으로 뽑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인위적으로 재판 절차 중단하는 데 개입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준으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아직까지 기일 추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 다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행동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A4 용지를 읽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을 차용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A4 용지 읽은 것처럼 혹시 준비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좀 준비를 했네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본인보다는 좀 짧게 쓰셨네요 라고 답하셨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야당 대표로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와서 또 그런 때 아니면 언제 또 그 야당의 사정이나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수용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두 당 간의 공통 공약은 이견이 없을 테니 그것부터 추진하자. 저는 그 부분이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손 원내대표가 추진해 주신다면 굉장히 협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뭐 공통 공약이야 앞으로 추려보고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이 된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재판 문제는 즉답이 없었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는 국회 갈 일이라고 하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회동으로 보이는데 자 처음 만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요구는 다 뭐 검토해 볼 만한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무에 개입하라는 것인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가 남아서요. 두 분 한 30초씩 이제 잠시 후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만날 텐데 여야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있다가 이 자리에 앉으면요. 그걸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고 국무위원에게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18번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총 165명의 증인, 115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회당 평균 15.5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본인의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 지금 아무도 못 부르게 생겼는데 이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꼭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을 논하는 그러한 과정이지 공직자를 망신 주고 공직자의 가족들 뭐 전처까지 부르고 그리고 뭐 있지도 않은 6억 현금을 쌓아놓고 뭐 저수지처럼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정말 이런 뭐라 그러죠? 마타도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점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김민석 후보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 토론 오늘 뜨거웠네요. 자, 김주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은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